파트 1. 오프닝. 잠깐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딱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이 순간 머릿속에 누군가의 말이 맴돌고 있지 않으세요? 별것도 아닌 말인데 자꾸 떠오르는 그 말. 내가 뭘 안다고 그러니까 안 되지. 역시 넌 그러면 그렇지. 아니면 아주 사소한 것일 수도 있어요. 단체 대화방에서 내 메시지만 씹혔다거나 분명히 잘하려고 했는데 상대방이 차갑게 반응했다거나 내가 한 말이 이상하게 받아들여진 것 같다거나 그 순간부터 하루 종일 그 장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죠. 밥을 먹다가도 잠자리에 누워서도 샤워를 하다가도 왜 그랬을까? 내가 잘못한 건가? 저 사람이 날 싫어하는 건가? 이게 상처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나면 여러분은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상처는 상대방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충격적이죠? 잠깐 제 말 끊지 마시고요. 오늘 이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아마 오랫동안 찾던 답이 여기 있었구나 하실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딱 한 가지를 드리고 싶어요. 상처받지 않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진 단 하나의 습관. 비결이라고도 할 수 있고 마음 훈련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마음을 강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참는 게 아니에요. 무감각해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파트 2. 공감 빌드업. 당신만 이런 게 아닙니다. 파트 2-1. 상처받는 패턴. 우리가 상처받는 방식에는 놀랍도록 일관된 패턴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직장에서 회의를 했는데 내가 아이디어를 제안했어요. 팀장이 훑어보더니 딱 한마디 했죠. 좀 더 생각해봐요. 그 순간 어떤 사람은 보완할 부분이 있겠구나 하고 노트에 적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말이 온몸에 꽂혀요. 내 아이디어가 형편없다는 거지. 나를 무시한 거야. 역시 나는 부족해. 같은 말, 같은 상황. 그런데 전혀 다른 반응. 또 다른 예시를 볼게요. 오랜 친구에게 고민을 털어놨어요. 그 친구가 그래, 힘들었겠다 하고는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 버렸어요. 어떤 사람은 바쁜가 보다 하고 넘어가요. 어떤 사람은 밤새 생각해요. 내 이야기가 별로였나? 얘가 나를 가볍게 여기는 건가?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파트 2-2. 자기 탓의 함정. 상처받기 쉬운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나만 이러는 것 같아. 마음이 약한 거겠지. 그래서 더 강해지려고 하죠. 다음엔 절대 상처받지 말아야지. 신경 쓰지 말자. 내가 더 단단해져야 해. 그런데 이상하게 그렇게 다짐할수록 더 상처받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조금 이따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우선 한 가지 먼저 확인하고 싶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누군가에게 상처받고 나서 집에 와서 혼자 그 대화를 계속 재생하는 것. 그때 내가 이렇게 말했어야 했는데 그 사람 표정이 왜 그랬지? 나한테 뭔가 감정이 있는 거 아닐까? 머릿속에서 드라마를 찍는 거예요. 상대방의 대사를 내가 쓰고 상대방의 감정을 내가 해석하고 그 드라마에서 나는 항상 상처받는 피해자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드라마가 끝나고 나면
진짜로 감정이 생겨요. 억울하고 서럽고 화가 나고. 근데 그 드라마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파트 2-3 상처의 실제 구조. 심리학에서는 이걸 의미 부여라고 해요. 실제로 일어난 일은 아주 단순해요. 누군가가 말을 했다. 표정을 지었다. 반응하지 않았다. 그게 전부예요. 그런데 우리 뇌는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그 사건에 의미를 붙여요. 저건 나를 무시하는 것이다. 저건 나를 싫어한다는 신호다. 저건 내가 부족하다는 증거다. 그 의미 부여가 끝나는 순간 감정이 생겨요. 상처가 탄생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드릴 수 있어요. 상처를 준 건 상대방인가요? 아니면 내 해석인가요? 이게 오늘 첫 번째 반전입니다. 파트 3. 반전 첫 번째. 반전 1. 상처는 상대방이 주는 것이 아니다. 파트 3-1. 같은 말, 다른 상처. 아까 회의실 예시 기억하시죠? 팀장이 좀 더 생각해봐요 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은 그냥 넘기고 어떤 사람은 상처를 받았어요. 팀장은 두 사람에게 똑같은 말을 했어요. 그러면 팀장이 상처를 준 걸까요? 상처를 받은 사람에게는 줬고 안 받은 사람에게는 안 준 거예요. 그러면 상처를 준 건 팀장인가요? 아니면 각자의 내면인가요? 좀 더 극단적인 예를 볼게요. 누군가가 나에게 욕을 했어요. 아무도 없는 방에서 혼자 듣고 있다면 그게 상처가 될까요? 될 수도 있죠. 근데 만약 내가 그 말을 완전히 믿지 않는다면 저 사람이 나를 욕하는구나 하고 그냥 관찰한다면 그게 상처가 될까요? 비가 온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젖는 게 아니잖아요. 우산이 있는 사람은 안 젖고 없는 사람은 젖죠. 상처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말을 들어도 내 안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파트 3-2. 상처의 뿌리 핵심 신념. 그럼 내 안에 있는 그게 뭐냐고요? 심리학자들은 이걸 핵심 신념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나 자신과 세상에 대한 깊은 믿음이에요. 나는 충분히 좋은 사람이 아니다. 나는 언제든 버려질 수 있다. 내 가치는 남이 인정해줄 때만 생긴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 이런 핵심 신념이 있는 사람은 상대방의 사소한 말 하나가 그 신념을 확인하는 증거처럼 느껴져요. 팀장의 좀 더 생각해봐요라는 말이 나는 충분히 좋은 사람이 아니야 라는 신념에 닿는 순간 그게 폭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념 대부분 어린 시절에 만들어졌어요. 부모님의 비교, 선생님의 말 한마디, 친구들의 따돌림. 그때 받은 상처가 신념이 되고 그 신념이 지금도 모든 관계에서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파트 3-3. 그렇다면 잘못은 누구에게?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럼 내 잘못이라는 거야? 상처받은 내가 문제라는 거야? 아니에요. 절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상처를 준 사람이 잘못이 없다는 말도 아니에요. 분명히 무례한 사람은 잘못이 있죠. 나쁜 행동을 한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상처를 치유하는 열쇠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상대방이 바뀌어야만 내 상처가 낫는다면 나는 평생 상대방이 바뀌기를 기다려야 해요. 근데 그 사람 바뀌지 않아요. 절대로. 열쇠는 밖에 있지 않아요. 안에 있어요. 그게 오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에요.
파트 4. 상처받지 않는 사람들의 딱 한 가지 습관. 파트 4-1. 그 습관의 이름. 자, 이제 본론이에요. 상처받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공통적으로 가진 딱 한 가지 습관. 이름을 먼저 드릴게요. 관찰자 시점으로 전환하는 습관. 어렵게 들리시죠?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관찰자 시점이라는 건 내가 경험하는 사건을 제3자의 눈으로 보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누군가가 나에게 차갑게 말했어요. 보통 우리는 이렇게 반응해요. 왜 저러지? 나한테 감정 있나? 내가 뭘 잘못했나? 이건 내가 그 사건 안에 들어간 거예요. 나도 배우로 무대에 올라간 거예요. 관찰자 시점은 다르게 반응해요. 저 사람이 지금 차갑게 말하고 있네. 흥미롭다. 왜일까? 이건 내가 그 사건을 밖에서 보는 거예요. 무대를 객석에서 보는 관객이 된 거예요. 파트 4-2. 관찰자 시점의 과학적 근거. 이건 단순한 철학적 이야기가 아니에요. 뇌과학에서도 근거가 있어요. 우리 뇌에는 편도체라는 부분이 있어요. 위기를 감지하고 즉각적으로 감정 반응을 일으키는 곳이에요. 쉽게 말해 상처 제조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건을 관찰하는 시점으로 전환할 때 뇌의 전전두엽이 활성화돼요. 이성적 판단, 맥락 이해를 담당하는 곳이에요. 전전두엽이 활성화되면 편도체 반응이 줄어들어요. 즉, 상처받는 강도가 낮아지는 거예요. 이건 선택의 문제예요. 어떤 시점으로 사건을 바라볼 것인가. 파트 4-3. 실제로 어떻게 하는가 3단계.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냐고요? 3단계로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단계 인식. 지금 내가 상처받고 있구나. 상처받는 순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그냥 알아차리는 거예요. 아, 지금 내 안에서 뭔가 반응이 일어나고 있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대부분의 사람은 상처받는 순간을 모른 채로 지나가요. 나중에 집에 와서야 그때 그 말이 상처였구나 깨닫죠. 근데 알아차리는 순간 이미 관찰자 시점으로 한 발 이동한 거예요. 두 번째 단계 분리. 이건 내 전부가 아니야. 두 번째는 분리예요. 지금 일어난 일과 나라는 존재를 분리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넌 형편없어라고 했어요. 그 말은 그 사람의 말이에요. 그게 나의 사실이 아니에요. 아주 간단하지만 강력한 질문이 있어요. 이게 사실인가 아니면 상대방의 의견인가? 사실이라면 수용해서 성장하면 되고, 의견이라면 참고만 하면 되고, 그냥 감정 분풀이라면 흘려보내면 돼요. 세 번째 단계 전환.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세 번째가 진짜 관찰자 시점이에요. 저 사람은 왜 저런 말을 했을까? 저 사람 안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이렇게 시점을 전환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대부분의 경우 무례하게 구는 사람들은 자기 안이 아주 힘들어요. 불안하고 외롭고 인정받고 싶고 통제감을 잃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이해하는 순간 상처가 달리 보이기 시작해요. 불쌍한 사람이라는 게 아니에요. 아, 저 사람도 힘든 게 있구나라고 맥락이 생기는 거예요. 맥락이 생기면 의미 부여가 달라져요. 의미 부여가 달라지면 상처가 줄어들어요. 파트 5. 반전. 두 번째. 반전. 이 마음을 강하게 만들려 할수록 더 상처받는다. 파트 5-1. 단단해지겠다는 다짐의 역설. 자, 이제 두 번째 반전이에요.
많은 분들이 상처받고 나서 다짐하시죠. 다음엔 절대 상처받지 말아야지. 마음을 강하게 만들어야지. 신경 끄자. 상관하지 말자. 저도 이해해요. 그렇게 다짐하고 싶죠. 근데 실제로 어떻게 됐나요? 더 예민해지지 않았나요? 더 조심조심하게 되지 않았나요? 조금만 이상한 기미가 보여도 먼저 방어막을 치지 않았나요? 이게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게요. 파트 5-2 억압의 역설 흰곰 효과. 심리학에 유명한 실험이 있어요. 흰곰을 생각하지 마세요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흰곰만 생각나요. 이걸 흰곰 효과 또는 역설적 과정이라고 해요. 무언가를 억압하려 할수록 뇌는 그것에 더 집중하게 되어 있어요. 상처받지 말자는 다짐은 뇌에게 상처라는 단어를 계속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는 거고요. 강해지자는 다짐은 나는 지금 약하다는 신호를 뇌에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 신호가 핵심 신념을 강화해요. 억압은 해결책이 아니에요. 오히려 문제를 키우는 방법이에요. 파트 5-3 억압 대신 허용. 억압 대신 필요한 건 허용이에요. 상처받았을 때 그 감정을 밀어내려 하지 말고 잠깐 그냥 느껴보는 거예요. 지금 내가 서운하구나. 지금 내가 억울하구나. 지금 내 안에서 슬픔이 올라오고 있구나. 이렇게 감정을 명명하는 것만으로도 감정의 강도가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감정에 이름 붙이기라고 해요.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행위 자체가 편도체 반응을 낮추거든요. 강해지려 하지 마세요. 그냥 느끼고 이름 붙이고 흘려보내세요. 그게 훨씬 더 강한 거예요. 파트 6 반전 3번째. 반전 3상처가 완전히 없어지는 게 목표가 아니다. 파트 6-1 잘못된 목표 설정. 3번째 반전이에요. 어쩌면 가장 해방적인 반전일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마음 공부를 하거나 심리 치료를 받거나 자기 개발 영상을 보면서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상처를 아예 받지 않는 사람이 되자. 근데 이게 사실 불가능한 목표예요. 인간은 사회적 존재예요. 타인의 시선과 말에 반응하도록 설계된 존재예요. 진화적으로 집단에서 배척받으면 생존이 위협받았기 때문에 우리 뇌는 사회적 거절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아무리 마음 공부를 해도 누군가의 말에 반응하는 건 어느 정도 피할 수 없어요. 그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인간이라는 거예요. 파트 6-2 진짜 목표 빠르게 돌아오는 것. 그러면 진짜 목표가 뭐냐고요? 상처받지 않는 게 아니라 상처에서 빠르게 회복하는 것이에요. 회복 탄력성이라고 해요. 튼튼한 나무를 생각해 보세요. 폭풍이 와도 꺾이지 않는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아세요? 딱딱하게 굳은 나무가 아니에요. 오히려 유연하게 휘는 나무예요. 바람이 불면 같이 흔들리는 나무. 근데 폭풍이 지나고 나면 다시 똑바로 서는 나무. 딱딱한 나무는 폭풍에 부러져요. 유연한 나무는 흔들리지만 버텨요. 마음도 같아요. 상처를 안 받으려고 딱딱하게 굳으면 오히려 더 크게 부러져요. 상처를 받더라도 유연하게 흔들리고 빠르게 돌아오는 게 진짜 힘이에요. 파트 6-3 상처는 신호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시각이 있어요. 상처는 나쁜 것만이 아니에요.
상처는 신호예요. 내 안에 아직 치유되지 않은 무언가가 있다는 신호. 내 핵심 신념 중에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게 있다는 신호. 내가 스스로에게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신호. 그래서 상처받았을 때 내가 또 약했구나 자책하는 대신 여기에 뭔가 있구나. 뭐지? 하고 호기심을 가져보는 거예요. 이 관점이 바뀌면 상처가 더 이상 내 약점의 증거가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는 정보가 돼요. 파트 7. 핵심 신념을 바꾸는 법 진짜 치유. 파트 7-1. 핵심 신념은 어떻게 바뀌나. 앞에서 상처의 뿌리가 핵심 신념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신념을 어떻게 바꿀 수 있냐고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쉽지 않아요. 빠르지도 않아요. 핵심 신념은 수십 년에 걸쳐 형성됐어요. 그게 며칠 만에 바뀔 거라고 기대하면 안 돼요. 근데 조금씩 바꿀 수 있어요. 이건 확실해요. 파트 7-2. 방법 하나 반박하는 증거 수집. 핵심 신념이 나는 충분하지 않다라면 그 신념을 반박하는 증거를 매일 하나씩 수집하는 거예요. 오늘 누군가 나에게 감사하다고 했다. 오늘 내가 끝까지 해냈다. 오늘 내가 친절하게 행동했다. 처음엔 아무것도 안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3주, 한 달, 석 달이 지나면서 뇌가 서서히 업데이트되기 시작해요. 뇌는 증거 기반으로 움직이거든요. 반박하는 증거가 쌓이면 신념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파트 7-3. 방법 둘. 어린 나에게 말 걸기. 조금 특이하게 들릴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효과를 보시는 방법이에요. 상처받을 때마다 그 상처를 받은 어린 나를 떠올리는 거예요. 지금 내가 상처받은 이유, 어린 시절에 비슷한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 아무도 위로해주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 어린 나에게 지금의 내가 말해주는 거예요. 그때 많이 힘들었지. 근데 그건 내 잘못이 아니었어. 너는 충분히 좋은 아이였어. 이게 처음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실제로 핵심 신념을 재구성하는 아주 강력한 방법이에요. 심리치료에서 내면 아이 치유라고 부르는 방법이에요. 파트 7-4. 방법 셋. 관계의 질을 바꾸기. 상처는 관계에서 받아요. 근데 치유도 관계에서 돼요. 나를 있는 그대로 봐주는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핵심 신념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나는 사랑받을 수 없다는 신념을 가진 사람이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해주는 한 사람을 만나면 그 신념에 균열이 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떤 관계에 에너지를 쓰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나를 소모시키는 관계에서 조금 거리를 두고 나를 회복시키는 관계에 더 투자하세요. 파트 8. 관계 유형별 상처 대처법. 파트 8-1. 직장 상사나 권위자에게 상처받을 때.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상처받는 관계가 바로 상사와의 관계예요. 왜냐하면 권력의 불균형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싫어도 참아야 하고 싫은 소리도 들어야 하고 반박도 쉽지 않죠. 이런 상황에서 관찰자 시점은 특히 강력해요. 상사가 회의 중에 나를 면박 줬어요. 이것도 못해? 이게 보고서야? 보통 이 순간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하나는 얼굴이 빨개지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쥐어들기. 다른 하나는 속으로 분노가 차오르지만 겉으론 죄송합니다 하는 것. 둘 다 나를 소모시켜요. 관찰자 시점을 써보면 이렇게 돼요. 지금 저분이 화가 많이 나 계시네. 무슨 압박이 있으신 걸까?
저 말이 나에 대한 사실인가 아니면 감정 표출인가? 내 보고서에 실제로 개선할 게 있는가? 이렇게 분리하면 감정적 상처 없이 정보만 가져올 수 있어요. 네, 수정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부족했을까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와서는 이 과정을 해주세요. 오늘 상처받은 장면을 떠올리고 그 감정을 인정해요. 오늘 많이 억울했구나. 많이 수고했다. 자기 자신에게 위로를 주는 거예요. 이게 자기 연민이고 심리학에서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핵심 방법으로 꼽혀요. 파트 8-2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받을 때 사실 가장 깊은 상처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와요. 낯선 사람이 나쁜 말을 해도 별로 안 아파요. 근데 오랜 친구가, 가족이, 연인이 같은 말을 하면 정말 아프죠. 왜냐하면 가까운 사람에게는 기대가 있기 때문이에요. 나를 이해해 줄 것이다. 나를 지지해 줄 것이다. 나를 소중히 여길 것이다. 그 기대가 무너질 때 상처가 더 커요. 여기서 중요한 건 두 가지예요. 첫째, 기대와 요청을 구분하는 거예요. 기대는 말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알아서 해주길 바라는 것이고, 요청은 내가 필요한 것을 직접 말하는 거예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말 안 해도 알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그게 상처의 씨앗이에요. 상대방은 내 기대를 모를 수도 있어요. 나는 힘들 때 공감받고 싶어? 해결책보다 그냥 들어줬으면 해. 이렇게 직접 말하는 게 관계를 훨씬 건강하게 만들어요. 둘째, 상처를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너 때문에 상처받았어 라고 하면 상대방은 방어적이 돼요.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그때 그 말 들었을 때 나는 되게 서운했어. 그 마음을 알아줬으면 해. 감정을 나 중심 표현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이게 상대방의 방어를 낮추고 진짜 대화를 가능하게 해요. 파트 8-3 온라인에서 상처받을 때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온라인에서 상처받으세요. 댓글, 메시지, 단톡방 무시, 좋아요 수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아주 깊은 상처를 남겨요. 온라인 상처가 특히 무서운 이유가 있어요. 화면을 끄고 나서도 그게 계속 내 머릿속에서 재생되거든요. 그리고 익명이라는 특성 때문에 더 극단적인 말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온라인 상처의 관찰자 시점을 적용하면 이렇게 돼요. 악성 댓글을 봤을 때 이 질문을 해보세요. 이 사람이 나를 직접 아는 사람인가? 이 사람의 말이 근거가 있는 평가인가? 감정 분출인가? 내가 이 댓글 쓴 사람의 삶에 대해 얼마나 아는가? 인터넷에서 가장 극단적인 말을 쓰는 사람들은 대부분 현실에서 가장 많이 지치고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그 분노가 나에게 향한 거지. 그게 나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가장 실용적인 조언을 드리면 감정이 올라올 때는 절대 바로 반응하지 마세요. 적어도 30분, 가능하면 하루 기다리세요. 그 시간 동안 감정이 가라앉고 관찰자 시점이 열려요. 파트 8-4 자기 자신에게 상처받을 때 마지막으로 가장 잊혀지기 쉬운 상처 유형이에요. 우리는 종종 스스로를 가장 많이 상처 줘요. 왜 그때 그렇게 말했을까? 역시 나는 안 되는구나. 다들 나를 싫어하는 게 당연해. 이 자기 비판의 목소리 정말 잔인하죠? 다른 사람이 같은 말을 했다면 그 사람과 절교했을 텐데 우리는 그 목소리를 매일 들으면서 살아가요.
자기 자신에게 관찰자 시점을 적용해 보세요. 나는 지금 나 자신을 어떻게 대하고 있지? 친한 친구가 이런 상황이었다면 뭐라고 해줬을까? 이 질문이 강력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친구에게는 아주 따뜻하게, 스스로에게는 아주 가혹하게 대해요. 그 불균형을 직접 눈으로 보게 해주는 질문이에요. 친한 친구가 실수를 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야, 그럴 수도 있어. 다음에 잘하면 되지. 괜찮아. 그 말을 지금 나 자신에게 해주세요. 그게 자기 연민이고 그게 진짜 치유의 시작이에요. 파트 9. 클로징 당신이 오늘 가져갈 것. 파트 9-1. 오늘 배운 것 정리. 오늘 저는 여러분과 3가지 반전을 함께 봤어요. 첫 번째 반전. 상처는 상대방이 주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의 핵심 신념이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의 열쇠도 내 안에 있어요. 두 번째 반전. 마음을 강하게 만들려 할수록 더 예민해져요. 억압 대신 허용이 필요해요. 감정을 느끼고 이름 붙이고 흘려보내는 것. 세 번째 반전. 상처를 아예 안 받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빠르게 돌아오는 것이 진짜 힘이에요. 그리고 상처는 나쁜 신호가 아니라 성장의 신호예요. 파트 9-2. 딱 한 가지 습관 다시 한번. 그 모든 것의 핵심에 있는 딱 하나의 습관. 관찰자 시점으로 전환하는 습관. 누군가의 말에 반응이 올 때 그 반응 안으로 뛰어들지 말고 한 발 물러서서 보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지? 저 사람은 왜 저런 말을 했을까? 이게 사실인가, 의견인가? 이 3가지 질문이 여러분의 관찰자 시점을 만들어줄 거예요. 파트 9-3. 마지막 말. 여러분, 상처받는다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증거고, 여러분이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고, 여러분 안에 아직도 성장할 여지가 있다는 증거예요. 상처받지 않는 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상처를 통해 더 깊이 나 자신을 알아가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지는 것. 그게 마음 공부예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됐으면 해요. 혹시 오늘 이야기 중에 나 얘기다 싶은 부분이 있으셨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파트 9-4. 구독 앤드 쇼츠 안내. 연출 메모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강요하는 느낌 없이. 그리고 한 가지만요. 이 채널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불안, 걱정, 관계의 어려움, 감정 다루기. 마음이 힘들 때 여기 와서 잠깐 쉬어 가실 수 있도록 구독 버튼 눌러두시면 다음에 힘들 때 자동으로 찾아올 거예요. 그리고 쇼츠도 올리고 있는데요. 12분짜리 짧은 영상들이에요. 바쁠 때 잠깐 보기 딱 좋아요. 오늘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